저는 현금만 갖고 있는 건 안전하지 않다 이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최악은 그거죠. 잘못된 자산을 투자하는 거죠. 가치가 떨어지는 자산. 그게 최악이고 두 번째 현금이 최악이에요. 그리고 어쨌든 금이 됐건 앞으로도 가치가 조금이라도 올라갈 수 있는, 그러니까 물가를 방어할 수 있는 자산들 있잖아요. 그런 자산들은 저는 어쨌든 계속 모아야 된다 그 생각을 하고 있고, 그게 뭐 아파트면 참 좋지만 아파트 사기 좀 어려운 시대니까 주식도 있고 뭐 그게 S&P 500이든 코스피 200이든 저는 상관없다고 생각합니다. 가치가 떨어지는 그런 이제 기업 이런 걸 제외한다면 전 여전히 현금이 가장 위험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고모님께서도 자산운용사의 대표로 계시면서 서브프라임 위기에 뭐 카드채 사태, 코로나 팬데믹, 뭐 각종 뭐 30년 가까이 굵직한 위기를 현장에서 지켜보셨잖아요. 이른바 패닉이 딱 왔을 때 대중들과 자산을 정말 지키고 불릴 줄 아는 사람들이 무엇을 어떻게 다르게 액션을 했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면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예. 진짜 전 외환위기하고 대우 사태도 여기 다 포함되고 그래서 험악한 세월을 살아왔는데요. 투자를 하려면 하나에서 끝나지 말고 그 고리를 계속 이어가야 돼요. 그 고리를 계속 이어갈 수 있는 사고를 하는 사람과 1차에서 끝나버리는 사람하고의 차이입니다. 그래서 계속 사고를 하면서 또 이러면 어떨까 저러면 어떨까 이걸 계속 이어가는 그 이제 사고가 중요한 것이고요. 그걸 자꾸 트레이닝을 해야 됩니다. 그다음에 이제 이런 서브프라임이라든지 이런 쇼크를 받았을 때 사람들이 좀 더 싸지면 사지. 그 말은 뭐냐면은 내가 한 대도 안 두드려 맞겠다는 겁니다. 투자 시장은 철저하게 노리스크 노리턴입니다. 리턴을 얻으려면은 리스크를 취해야 돼요. 그거 없이 내가 리턴만 얻겠다는 거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격투기라든지 안 그러면 권투를 본다면은 아무리 마이크 타이슨이라도요 두들겨 맞습니다. 네. 안 그러면 상대방을 KO 못 시켜요. 자기는 한 대도 안 두들겨 맞는다면은 투자 시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를 들어 이런 식이 내가 가다가 또 몇 대 두드려 맞을 수도 있겠구나 하는 생각으로 들어가는 거고요. 실제로 뭐 샀는데 금리가 더 올라 버렸다. 견뎌야죠. 그러고 나서 이제 뚝 떨어지기도 하는데요. 물론 이제 또 완전히 오를 수도 있습니다. 그게 시장이니까요. 그게 이제 리스크를 안고 들어가는 것이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패닉일 때 제일 겁난 게 이제 리스크에 대한 애티튜드입니다. 극도로 리스크를 이제 싫어하면서 그런 상황에 이제 돼버릴 수가 있는데요. 그런 쪽에 이제 저는 되게 중요한 태도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됩니다. 주가 아무도 모른다. 전문가도 아무도 모른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삼성전자 주가 여기서 더 떨어질지 어떨지 모르는 거예요. 미래 AI의 움직임 이런 것들을 체크를 해본 다음에 이제 이 정도 가격 같으면은 향후의 가격 미래를 보았을 때 하면은 이제 리스크를 약간 떠안고 어느 정도 자기도 두들겨 만든다는 각오로 투자 시장에 들어와야 된다는 것 절대적으로 중요합니다. 주식에 있어서는. 경제를 제대로 읽기 위해서 일단 이런 생각은 하면 안 된다. 그거는 착각이다라고 좀 한번 말씀해 주실 만한 게 있으실까요? 또 요즘은 이제 유튜브를 통해서 많이 정보를 접하게 되는데요. 유튜브는 골라볼 수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확정 평양을 제일 조심하셔야 돼요. 예를 들어 주가가 한참 오르고 할 때 주식을 안 가진 분들은 어떤 뉴스만 보느냐. 앞으로 주가 급 나간다. 이 뉴스만 계속 골라서 보세요. 네. 그래야 마음이 편하기 때문에요. 그래서 이제 그런 확정 편향을 철저하게 벗어나야 됩니다. 그래서 자기가 포지션을 가지고 있으면은 주가가 떨어진다는 이야기도 좀 듣고 포지션이 없으면은 주가가 오른다는 이야기도 좀 듣고 이렇게 해서 객관적으로 하셔야 되는 거고요. 이전에 뉴스를 주는 뉴스를 볼 때하고 달리 요즘은 자기가 선택을 할 수 있기 때문에요. 자기가 확정 편향 듣고 기분 좋을 뉴스를 계속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투자를 하는 사람은 꼭 그러면 안 됩니다. 자기 기분 좋으라고 투자를 하는 게 아니고 기분이 나쁘더라도 돈을 벌려고 투자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요. 첫 번째 확정 편향을 정말 조심하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뉴스를 단편적 뉴스를 끝내지지 말고 항상 스토리라인을 만들어 놓는 겁니다. 그 스토리라인을 가지면서 뉴스를 보는 거예요. 그럴 경우에는 스토리라인에서 빠진 것에 이 뉴스를 하나씩 끼워 넣습니다. 그 다음에 잘못된 것 같으면 교체를 해요. 이게 스토리라인이 없으면 그 하나 보고 끝나요. 근데 일찍부터 스토리라인을 쫙 만들어 놨으니까 여기 뉴스가 나오자 이걸 교체하기도 하고 새로 넣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뉴스나 보고서를 읽을 때 제일 중요한 것은 자기가 틀릴지라도 자기의 스토리라인을 만드는 연습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걸 가지고 새로운 뉴스들의 정보가 들어오면은 이걸 이제 계속 리바이즈하는 것, 그렇게 뉴스를 활용하셔야 됩니다. 네. 여전히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금이 가장 안전하다. 생각보다 많으시거든요. 이런 분들께 어떤 말씀을 해주고 싶으신지. 근데 현금이 가장 오늘은 안전할 수 있죠. 내일도 안전할 수 있어요.
당장 안 변하는 것 같거든요. 당장 내일 짜장면 값이 뭐 지금 7,000원인데 7,100원 될 건 아니잖아요. 근데 5년, 10년은 이제 생각해 보자는 거죠. 제가 어렸을 때 짜장면 값이 500원이었는데 지금은 7,000원? 7,000원도 싼 거죠, 사실은. 5년 후에 10,000원 갈 것 같고요. 내가 1만 원 가지고 지금 짜장면 한 그릇 먹고 그래도 아이스 아메리카노 한 잔 정도 먹을 수 있는 여유는 있는데 이제 5년 후에는 뭐 애누리 없어요. 이제 그냥 무조건 짜장면 하나 먹으면 끝. 지금 당장 우리가 보는 액면 화폐는 내 통장에 있는 거는 뭐 이자도 없고 만약 그냥 그대로 액면이라면 아무 변화가 없어요. 당연히 나는 까먹었다는 느낌은 당연히 안 닿게 됩니다. 진짜 80년대에 아파트 값이 1억이 안 될 때니까 그때 만약에 아파트를 안 사고 내가 1,000만 원 그냥 그대로 들고 있었다면 그때 1,000만 원 큰 거잖아요. 지금도 1,000만 원이에요. 이자부터도 물가 상승 생각하면 마이너스죠, 사실. 그때 1,000만 원과 비교하면 굉장히 많이 손해 보는 거죠. 근데 그거를 사람들이 느끼질 못해요. 왜냐하면 나한테 지금 당장 와닿지가 않거든요. 그리고 요즘 같이 또 이런 리스크 때문에 주가 지수가 막 6,000 넘어서 사신 분도 계세요. 근데 옆에 친구는 6,000 넘어서 야, 난 지금이라도 안 되겠다, 해야 되겠다 들어갔는데 근데 이제 5,200 왔잖아요. 거봐라, 내가 사지 말라 그랬잖아. 안 사길 잘했지. 그럼 이제 본인은 이제 안도를 하는 거죠. 근데 10년 후에는요. 저는 오히려 6,000에 산 그 친구가 나중에 10년 후에 훨씬 더 웃고 있지 않을까. 10년 후에 코스피가 6,000에 있을까요? 저는 그렇게 안 보거든요. 이 인플레이션이라는 건 계속 실물 자산을 올리게 되거든요. 자산 가치를. 기업의 실적도 올려줘요. 너무 인플레가 높으면 안 되겠지만 적절한 인플레이션이 정상적인 경제 환경이거든요, 사실. 그러니까 저는 현금만 갖고 있는 건 안전하지 않다 이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최악은 그거죠. 잘못된 자산을 투자하는 거죠. 가치가 떨어지는 자산. 그게 최악이고 두 번째 현금이 최악이에요. 그리고 어쨌든 금이 됐건 앞으로도 가치가 조금이라도 올라갈 수 있는, 그러니까 물가를 방어할 수 있는 자산들 있잖아요. 그런 자산들은 저는 어쨌든 계속 모아야 된다 그 생각을 하고 있고, 그게 뭐 아파트면 참 좋지만 아파트 사기 좀 어려운 시대니까 주식도 있고 뭐 그게 S&P 500이든 코스피 200이든 저는 상관없다고 생각합니다. 가치가 떨어지는 그런 이제 기업 이런 걸 제외한다면 전 여전히 현금이 가장 위험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어떤 종목에 투자하려면 제대로 공부하고 하려면 그 정보를 공부하는 게 접근성 자체가 쉽지 않은 경우가 많았거든요. 근데 지금은 너무 쉬워졌잖아요. 오히려 이런 굉장한 정보에 대한 쉬운 접근성, 이런 시대적인 상황이 오히려 개인 투자자들한테 마이너스로 작용하고 있는 건 아닐까라는 그런 생각도 듭니다. SNS가 아주 활성화되기 전에도 이제 미국 데이터를 가지고 해보면요, 한 30% 정도가 이제 S&P 500을 아웃퍼폼하는 정도입니다. 이제 70% 이상은 이제 언더퍼폼하게 되는 것이고요. 시장이 막 좋을 때는 페북에 좋다는 뉴스들 막 계속 뜨고, 안 좋으면 어느 순간 갑자기 이 사람들이 어디다 나타났지 하면서 그런 것만 뜹니다. 그럼 단기 매매가 이제 자주 일어나게 됩니다. 사람들이 그걸 보면은 안 움직일 수가 없어요. 뭐 다 보니까 다 불안하다 그러는데, 그러니까 이제 단기 매매가 일어나는데요. 주식의 수익률 분포를 보면은 단기적으로는 철저하게 랜덤입니다. 랜덤이라는 것은 무작위라는 거예요. 이 설명할 방법이 없다는 것이고요. 무작위라는 것은 자기가 매매를 하면은 기대 수익률이 0%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눈을 감고 그냥 갖다 때려도 0%인데 여기서 두려움과 탐욕이 개인들이 들어가면은 백발백중 마이너스라는 겁니다. 그 단기 매매를 전문적으로 하는 팀들이 있는데 그 팀들에게 항상 밀린다는 것입니다. 최근에 SNS가 이제 이런 부분의 알고리즘 때문에 단기 매매를 부추길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내가 수동적으로 받는 뉴스를 가지고 내가 액션을 하지 말고 내가 주도권을 가지고 정보를 활용해야 됩니다. 자기가 몇 군데 평소에 이렇게 믿을만하다고 생각되는 곳들, 그런 곳들을 자기가 들어가서 봐야 되고, 그다음에 AI도 자기가 활용을 해가지고 그래서 정보를 빼내야 됩니다. 그렇게 하고 아까 인내심을 이제 가지라고 이야기하셨는데요. 뭐 절대적으로 중요합니다. 인내심 못 가지고 여기 움직이면은 단기 매매는 개인들은 기대 수익률은 이론적으로 0%. 거기에다가 자기의 탐욕과 두려움이 더해지게 되면은 매매 거꾸로 하면서 거의 다 마이너스입니다. 그건 정해진 길입니다. 60년대생이 온다에서 그 베이비 부머의 대규모 은퇴가 이제 경제 지형을 바꿀 것이라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이 나이대를 경제적으로 지탱해주는 도구가 아무래도 연금일 텐데요. 연금 투자는 결국 어떤 방식으로 하는 게 좋을지 한번 말씀해 주시면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물가는 충분히 커버할 수 있는 자산을 가져야 된다. 그게 제일 첫 번째로 중요한 부분입니다. 실질 가치를 지키려면 물가 이상 오르는 자산을 가져야 되고요. 그러려면 자본 자산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주식이라든지 부동산이라든지 이런 것들이니까요. 그게 이제 젊은 사람들은 그게 코어가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게 첫 번째 원칙입니다. 그래서 저는 20대 같으면 그냥 다 주식하라고 그래요. 걱정하지 말고.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예금이라든지 채권에서 자본자산, 투자자산으로 옮겨가게 되면은 리스크가 증가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려면은 여기에 대해서 이제 사전적으로 리스크 통제를 하면서 들어가야 됩니다. 그러려면은 내가 투자자산으로 옮겨가되 제일 중요한 것은 퀄리티 좋은 자산을 가져라. 투자는 무조건 퀄리티다. 제일 퀄리티가 좋은 자산이 사전적 리스크 관리입니다. 왜냐하면은 떨어져도 다시 올라오기 때문에 기다리면 되는데요. 안 좋은 자산은 떨어지고 안 올라올 수도 있어요. 그게 리스크 관리가 안 된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사전적 리스크 관리가 제일 중요한데 그러려면 퀄리티가 가장 좋은 걸 가져라. 아마 세계에서 제일 퀄리티 좋은 자산은 저는 S&P 500이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그다음 가장 퀄리티 좋은 통화도 달러이겠죠. 그래서 이 장기적으로는 이런 자산을 조금은 가져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 배운 게 이제 얕은 분산을 하라는 것인데 S&P 500 자체에 분산이 돼 있지 않습니까? 어떤 분이 이제 나스닥도 물어보고 하는데 나스닥은 기술주에 주로 집중이 돼 있기 때문에 분산이 아니거든요. 주식의 종목 수는 많지만은 분산은 아닌데 S&P 500은 다양한 산업에 걸쳐 있으니까요. 이런 것들이 이제 분산인 것이죠. 그래서 투자로 옮겨가더라도 자기가 사전적 리스크를 관리할 수 있는 자산으로 옮겨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원칙을 지키면서 투자 자산을 갖는 것. 부동산도 있기는 한데요. 오렌 버핏도 왜 부동산을 안 하느냐에 대해서 나름 이제 답을 했는데 글로벌한 주식을 보면은 기회나 다양성이 너무 많아요. 이런 게 훨씬 투자 기회라 그러죠. 그 기회가 많기 때문에요. 젊은 사람들은 그냥 이 자산을 갖고 아까처럼 그런 사전적 리스크 관리를 하면서 이런 자산을 갖는 것 저는 그게 연금 운용하는데 제일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고모님 말씀 들으면서 제가 너무 공감이 갔던 게 제가 처음에 인덱스 펀드를 했습니다. S&P 500 ETF를 하고 그다음에 또 나스닥 100 추종하는 인덱스 펀드를 하고 이렇게 하다가 어느 순간 종목을 하다가 종목이 수익률이 한번 가면 더 이렇게 좋으니까 제 나름대로 기준을 세워서 미국 시가총액 1위부터 10위만 샀거든요. 그렇게 사고 얘가 10위 밖으로 밀려나고 누가 들어오면 리밸런싱을 하고 이렇게 하다가 순간 생각이 드는 게 아니 근데 이거를 S&P 500이 알아서 해주고 있는데 내가 왜 이 고생을 하고 수수료를 계속 내고 이러고 있을까. 부모님 말씀 들으니까 갑자기 그 생각이 나가지고 제가 이제 주식 전문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제 퇴직하고 나서 한 4년 전부터 이제 주식 종목을 조금씩 하기 시작했는데요. 주식 매니저한테도 이야기 듣고 해서 이제 종목들을 사놓고 저는 레이싱을 주로 하면서 하는 스타일인데 이전에 같은 동료분이 주식 펀드 매니저들이 제가 종목 수를 이야기했더니 그거 펀드네요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정말 쇼킹을 받아요. 그거 맞아 이거 펀드네. 내가 이거 할 것 같으면 펀드를 들고 종목을 할 것 같으면은 한 10가지 종목이라든지 5개 종목에 이렇게 하는 것이 종목이지 쭉 늘어놔두면 그거 펀드잖아요. 그래서 맞아 아까 그거 똑같아요. 100개 종목이면 나스닥 100하고 똑같은 거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할 거면 펀드로 맡겨놓고 나머지 종목이 할 거는 이제 자기가 몇 가지 부분에 한번 베팅을 해보는 것. 예. 20대에서 50대까지가 사실상 이 경제 활동을 가장 활발하게 하는 나이대라고 봤을 때요. 각각 나이대에서 이걸 하면 제일 그래도 좋지 않을까. 그리고 투자에 있어서 지금은 늦었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 꽤 많으시거든요. 어떤 투자를 좀 이렇게 해 나가는 것이 개인 차원에서 자산을 지키고 그다음에 현명하게 불려나갈 수 있는 길일지 한번 말씀해 주시면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가장 중요한 거는 나이가 중요하진 않아요 사실. 근데 일찍 시작하면 당연히 좋죠. 기회가 많으니까. 실패해도 그거를 보상받을 수 있는 기간이 좀 있는데 늦게 시작하면 그 기간이 점점 줄어드니까 네. 그럴 수는 있겠지만 어쨌든 중요한 거는 뭐 아무리 얘기해도 본인이 투자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일단 먹어야 돼요. 그 자체부터 시작을 안 하면 사실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거 아까도 뭐 현금이 가장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분이 뭐 우리나라에도 여전히 많아요. 그 틀을 본인이 깨야 되거든요. 근데 그런 게 안 되면은 안 되는 거고, 그러니까 한마디로 저는 뭐 나이랑 일단 상관없이 제일 먼저 해야 될 행동은 투자를 해야 된다는 거. 그 마인드를 갖고, 그리고 삼성전자 한 주가 됐건 S&P 500 ETF 한 주, 그것부터 실천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용기를 낼 수 있겠느냐. 그게 일단은 가장 우선순위고, 나이대별로 좀 약간 투자는 좀 다를 수도 있겠죠. 근데 저도 이제 나이가 뭐 꽤 차가고 있는데 어쨌든 지금 이제 100세 시대가 다가온단 말이에요. 그럼 50대, 60대가 나이가 많은 건가요? 그러니까요. 예. 만약에 주식 투자는 나이 제한이 없어요. 그냥 내가 정신만 있으면 100세도 할 수 있습니다. 정년이 없잖아요. 없어요, 그냥. 그러니까 60세에도 만약에 한다면
40년 할 수도 있어요. 건강만 하나면. 40년이면 복리가 작용하기 엄청난 거. 충분하네요. 예. 저도 계산해 보니까 1억 가지고 연 20%씩 40년 복리면 500억 이상 나올 거예요. 복리가 장난이 아니죠. 저도 믿기지는 않은데 실제 계산 결과 그렇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그렇게 돈을 벌겠다 이런 것보다도 내가 일단 우선은 그거죠. 나이랑 상관없이 할 수 있겠느냐. 그게 첫 번째고, 그리고 마음 먹었으면 해야 될 게 또 준비가 있어야 되잖아요. 투자 세계라는 게 그냥 뛰어든다고 되는 건 아니니까.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세상을 읽는 그 훈련을 계속해라. 투자를 하기 전에 뭐 이렇게 나는 다 읽고 하겠다 이게 아니라 하면서 계속 읽는 거죠. 경험을 쌓아가면서 깨져도 보고, 아까 이제 고모님 말씀대로 맞아봐야 돼요. 사실 투자라는 건 100% 없어요. 내가 이런 폭락장도 맞아보고 급등장도 맞아보고, 아 이런 거구나 투자가, 이런 경험을 계속 해보는 거고. 그리고 이제 특히 저도 격하게 공감하는 게 20대는 주식에 다 올인해야 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게 모든 자산을 다 넣으라는 그런 건 아니고, 어떤 특정 자산을 내가 선택했으면 사실은 돈이 적잖아요. 부동산은 어떻게 하겠어요, 사실은. 접근성 떨어지고. 예를 들면 연금으로 따지면 저는 20대 또 30대, 사실 40대까지는 저는 좀 큰 차이는 없다고 생각해요. 웬만하면 퇴직연금은 기본적으로 7대3이죠. 30은 안전자산, 위험자산 7 이렇게 돼 있으니까 어쩔 수 없이 30은 넣어야 되지만, 70은 저는 S&P 500이든 코스피 200이든 이런 지수형 ETF에 그냥 일단 넣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왜 지수형이냐면, 산업은 내가 잘못 선택하면 시총이 엄청 쪼그라들 수가 있어요. 근데 지수는 안 그래요. 지수는 몇몇 산업이 망해도 새로운 산업이 태동을 하잖아요. 그럼 계속 그걸 바톤 터치해가지고 이 지수 자체는 시총이 계속 늘어나요. 사실 경제가 성장하는 이상. 그래서 퇴직연금에는 20, 30, 40대까지는 저는 웬만한 코어 자산으로 무조건 지수형 ETF를 그냥 매월 모으는 거죠. 그냥 그것만 하시면 돼요. 그거 하면서 내가 여유 자금 좀 있으면 뭐 공부하셔가지고 개별 주식도 하시고 이렇게 하시면 되는데, 그것도 무서워하시는 분들 계시더라고요. 퇴직연금이나 손해 보면 안 된다. 난 손해 보면 안 돼. 무조건 여기도 예금. 근데 대부분 예금이에요 또. 근데 그러지 마시고 20대, 30대, 40대는 내가 버는 소득이 계속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시간이 내 편이고, 그 S&P 500이 반토막 나면 어떻습니까? 55세까지 못 찾아요. 어차피 못 찾아요. 그러면은 퇴직연금이 내가 매월 적립식으로 분할 들어가면 결국에 훨씬 싸게 사거든요. 더 많은 수량을 확보할 수 있어요. 반토막이 무섭긴 하지만 55세까지 본다면 지금 30대 40대 분들이 그걸 두려워할 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모으는 게 더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다만 이제 50대 은퇴를 앞둔 분은 커버드 콜이 됐건 월배당 상품이든 현금으로 이제 안 나오잖아요. 내 소득이 없어지니까 이제 그럴 때는 리밸런싱을 좀 하는 거죠. 현금이 나올 수 있는 상품으로. 그래서 저는 어쨌든 뭐 나이랑 일단 상관없이 무조건 좀 일단 해보자. 해보지도 않고 고민할 그건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좋은 카피를 배웠습니다. 주식에는 정년이 없다. 그걸 다른 말로 하면 투자에는 정년이 없다인데요. 정말 좋은 카피를 배웠습니다. 앞으로 써먹겠습니다. 네, 두 분 너무 긴 시간 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돈은 목적이 아닙니다. 그러나 수단으로서의 돈을 무시하면 우리는 원하는 삶을 선택할 자유를 잃게 되겠죠. 오늘 두 전문가의 이야기가 여러분께 단순한 투자의 팁이 아니라 경제를 바라보는 관점 자체를 바꾸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시장은 항상 요동치고요. 정보는 언제나 넘쳐날 겁니다. 하지만 흔들리지 않는 나만의 기준을 갖는 것, 그것이 어찌 보면 가장 오래가는 투자 전략일지도 모릅니다. 지금까지 디 아카이브, 저는 하와이 대저택이었습니다.